안녕하십니까, 조동식입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북한의 개혁개방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이 개혁, 개방 이런 이제 혁신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은 시장에서 항상 경쟁하면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늘 개혁, 혁신, 변화 이런 화두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개혁, 개방, 혁신 이것은 일종의 숙명 같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업들이 개혁, 변화를 숙명처럼 알고 살아가지만 그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항상 소수이고 또 그 승리자가 시장의 대부분을 독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스마트폰,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왔습니다만 사실 이거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일반화된 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는 흔히 되게 피처폰이라고 그러고 그런 그 구형 폰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걸 그 시대의 절대적인 강자가 바로 핀란드 업체 노키아였죠. 하지만 이 노키아는 자기들에게 익숙하고 편한 그런 구형 폰 사업에 집착하다가 이렇게 그 스마트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망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올 거라는 것, 나아가서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뻔히 보면서도 낡은 필름 사업에서 전환하지 못하고 이 망한 코닥, 그리고 이 IBM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네들이 PC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런데도 그 PC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이제 또 분산형 기술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망한 이 IBM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메인프레임의 사업 때문에 그 사업이 워낙 수익성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옮겨가지 못한 거죠. 이렇게 변신에 실패한 기업들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이렇게 왜 개혁을 할 수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나름의 좀 자기네들 나름대로 합리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IBM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프레임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고유한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기들로 보면 어떻게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프레임 사업 포기하고 대신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고 또 이제 사실 PC, IBM 같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PC 한 대 팔아봐 얼마나 남느냐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PC 사업하지 않고 낡은 대형 기종에 매달렸던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을 선택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따져놓고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좀 있고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씨조선, 이제 제가 북한을 부르는 이제 말입니다만은 이 김씨조선의 개혁 개방과 시장 경제 전환을 미래를 예측할 때도 이 시각을 가지고 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개발이나 시장 경제 도입 등 개혁 개방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하겠다. 결정하면 어느 순간 그냥 저절로 뚝딱 이루어지는 그런 도깨비 방광에는 절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 세계 후진국 가운데 이 경제 개발과 시장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나라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이렇게 경제 개발, 시장 경제를 도입해가지고 경제 개발을 성공하고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자본주의 체제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가진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하고 이제 상극이거든요. 그걸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없다는 건 경제 개발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물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경제 개발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으면. 결국 왜 그러냐? 결국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게 된다는 거거든요. 누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는가?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그 책임 소재를 가린 것을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통해서 그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과연 이 나라들이 경제 개발에 성공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별 판단은 또 별도 문제입니다. 아직 저는 판단이 성급하다고 보는 편인데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 이런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들의 경우와 김씨조선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당내 민주주의 절차라는 것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경제 개발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경우 모택동의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 실체, 경제 정책 실패는 뭐 유명하죠. 뭐 대학 진입, 유원역, 문화혁명까지 해가지고 이런 실패, 그리고 모택동이 죽은 뒤에도 강청이나 이런 그 수구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런 그들의 실패를 평가하고 잘못했다. 그리고 등소평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할 수 있는 최소한 당내 민주주의나 합리성, 절차적 유연성 같은 거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리더십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정책 실패를 교정하고 노선을 수정하고 그래서 경제 개발과 시장 경제의 정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베트남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쌀 수출국이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이 이 식량난으로 해가지고 쌀을 수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처했습니다. 공산 체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 베트남의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거든요. 이 도이모이라는 개혁 개방을 하게 됐던, 그게 나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뭐 집단 농장 체제를 폐지하고 가족 농업을 허용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 경제의 첫 단계를 밟기 시작한 이유가 그것이었거든요. 그러고 이후에 상당히 급속하게 빠른 경제 성장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게 됐던 이유가 당내 비판 그리고 지도부 교체 이런 그것에 근거한 노선 수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은 이런 베트남이나 중국의 사례가 그 정도의 사례도 성과도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김씨 조선이 이런 그 중국과 베트남 정도의 최소한의 유연한 정치 시스템이라도 도입할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비록 사회주의 국가지만 최소한 당내에서만이라도 자체 비판이나 노선 수정, 리더십 교체가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김씨조선에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선 3대째 세습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절대 그게 그런 그 당내 비판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김씨조선은 지금 사회주의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냥 전제왕정, 왕조체제예요. 그 인권 등 최소한의 인류 보편적인 가치, 20세기 현 근대에 들어와서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그런 가치조차도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뭐 우리가 뭐 조선, 헬조선 그럽니다만은 김씨조선은 이씨조선보다 훨씬 더 몇백 배 퇴보한 체제라고 봐야 됩니다. 이 김정은은 사실 집권한 초기에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비참하게 실패를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화폐 개혁을 했던 실무자 100여 명을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무자들이 했던 이유는 김정은 화폐 개혁을 하고 보니까 그냥 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실무자들이 지고 처형을 당한 거예요. 100여 명씩. 한마디로 김씨조선 백두산 뒤에 요크셔, 백두 돼지 일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실패를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과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추진해도 굉장히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은 도전이라는 겁니다. 100여 개 기업이 개혁에 도전하면은 한두 개가 성공하고 그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는 게 개혁입니다. 그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개혁을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대전제가 시스템적으로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개방 말고 다른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도입 외에는 다른 살아날 길이 전혀 없을 때, 그럴 때 비로소 그런 요구가 시스템에 반영되고 개혁개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고 그러면 김씨조선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은 아예 애초부터 불가능한 시도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문재인 일당이 북한에 작심하고 지금 퍼주기를 시작했는데 이 퍼주는 그 순간부터 김씨조선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는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정은 일당에게 그 문재인 정권은 일종의 화수분입니다. 화수분 아시죠? 이 퍼서 써도 계속 돈과 물자가 쏟아 나오는 걸 보고 화수분이라고 합니다. 이 문재인 일당이 완전히 권력을 잃거나 또는 계속 퍼져가지고 드디어 대한민국의 국고가 바닥나는 그 순간까지는,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그 순간까지는 이 김씨조선에게 김정은
백두돼지에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화수분입니다. 이런 화수분이 있는데 굳이 힘들고 성공 가능성도 낮은 개혁개방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게다가 개혁개방은 결과적으로 만약 개혁개방이 정말 성공할 경우에는 김씨조선 이 절대 왕조 김정은 왕조 체제를 이 절대 권력을 차라리 위협하게 됩니다. 우리 개혁개방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김정은 일당이 이걸 모르느냐?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백크셔 김정은 일당은 개혁개방은 신용만 하고 그걸 핑계로 대한민국 등골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한 피와 같은 예산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권의 이름을 빌어서 합법적으로 쫙쫙 빨아먹는 것이 그들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씨조선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이 절대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실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갈아먹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가장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무슨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해대는 배경이 사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그거 있으니까 무서워서 저거 쓰면 다 죽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뭐 전쟁 안 하고 평화를 얻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배경이 지금 북핵과 미사일이거든요.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 대화와 교섭에 끌어들인 게 바로 김씨조선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이런 핵과 미사일을 김씨조선이 없애겠습니까? 오히려 그걸로 본격적인 장사에 나선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 핵과 미사일은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이 김정은 일당이 핵을 없애지도 않겠지만 서로 지금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완전히 없앤다 해도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그 핵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 인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반년이면 다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히 핵을 없앤다 해도 반년이면 핵을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 다 압니다. 미국도 알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김정은 일당은 핵과 미사일을 무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온갖 자원을 저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핵이라는 맞는 키가 있는데 힘들고 성공 가능성도 낮은 개혁개방에 매달리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김정은이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김씨조선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배급제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일당이 좀 대북 지원을 해주면은 김씨조선이 개혁개방으로 나서고 시장경제가 도입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라고 봅니다. 이 김씨조선의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배급제가 무너진 것은 바로 철저한 경제 봉쇄 그리고 지원 중단으로 그 외에는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장마당이 도입되고 배급제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했던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일당이 김씨조선에 김정은 일당에 퍼주기를 하고 지원을 해주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그 김정은 일당을 기사회생시켜가지고 그들의 절대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이 김정은과 합의하고 돌아온 군사 긴장 완화 조치, 50km가 위로 가고 80km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김정은이 시장 경제로 나아갈 개혁개방 시장 경제로 나아갈 생각이 있다면은 이렇게 그 대한민국의 대북 경제 태세를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필요가 없거든요. 원래 긴장 완화라는 것은 상호간 신뢰가 담보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보태세는 더욱더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안보는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대화는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보태세 강화하는 게 상대방에게 무슨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화의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김정은 일당은 대북 경제태세 완화를 문재인에게 요구를 했고 그걸로 관철을 시켰어요. 이게 실은 김정은 일당이 개혁개방을 실제로 할 마음이 추워도 털끝만큼도 없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철도, 오늘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용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개성공단 저는 모두 헛소리라고 봅니다. 문재인이 퍼주는 대한민국의 자원은 이 김정은 일당의 개인 금고에 차곡차곡 쌓일 뿐입니다. 이 김정은 일당은 그 돈으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고 그 김씨조선, 북한의 낡은 재래식 군 장비 그리고 무기를 교체하고 현대화하는 그런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핵을 제외하면은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 전력은
이 북한, 김씨조선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재래식 전력의 우위도 무너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바로 문재인이 퍼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거의 1세기 가까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성과를 누구에게 펴주느냐? 바로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망하게 만들려는 악마의 입에 쳐 넣어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산업단지 그리고 에너지 등 향후 남북 경협사업에 투입될 금액이 최소 103조 원에서 최대 11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경악스러운 금액이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근본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이 지금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북쪽에. 하지만 이것도 실제로는 최소한의 예상치만 잡은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가령 독일의 통일비용 봅시다. 20년간 3,000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3,000억 원이 아닙니다. 3,000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4년에 추정한 것에 의하면 향후 40년간 매 10년마다 평균 2,300조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2,300조 원씩 40년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합하면 9,200조 원입니다. 지금 뭐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뭐 배부른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뭐 김씨조선을 먹여 살리는 걱정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김씨조선이 대한민국 접수해서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남조선의 배부른 돼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 고민하는 게 아마 좀 더 현실적인 상황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문재인이 저렇게 거대한 자원을 김씨조선에 퍼붓 쏟아붓는다면 김씨조선은 부강해지고 대한민국은 피폐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 본격적인 지금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김씨조선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킨다는 시나리오가 터무니없는 소설만은 결코 아니다. 망상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먹는다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일당이 쓰러지고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뭐 헬조선 그러죠. 아마 그때가 되면 정말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정말 날마다 심해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